저는 5학년이고 아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정말 친절하고 쉬는 날에도 저를 데리고 가세요. 엄마는 아빠가 땐 평범하게 행동해요. 곁에 있는데 없을 때 춥고 멀어 보여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만나요. 아빠는 늘 그렇듯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중에 봐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가려면 빨리 밥 먹고 옷 입어야지. 밥 다 먹고 고마워요.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가는데 잠깐만요. 엄마가 빨래할 싱크대를 가리키며 말리세요. 눈이 차갑고 화가 날 정도야. 평소라면 옷 갈아입고 학교 갈 텐데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엄 씻어줄게. 안 들려서 중얼거렸는데 안 들려. 너 너무 조용해.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 몸이 떨리는데 미안해 이제부터 빨래할게. 내 몫은 챙기라고. 엄마는 화가 나서 앞치마를 소파에 던지고 그 말을 되새기며 방으로 가는데 아침 설거지를 하고 학교로 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대화가 바뀌게 된다. 다른 엄마들은 다 친절해 보이고 혼나면서도 친해 보이는데 갑자기 친구가 물어보는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난감하다. 말로는 엄마가 차갑고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내 착각인 것 같다. 내가 일을 안 해서 엄마는 매우 친절하다. 친구가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대답하지만 집에 있을 때 속으로는 갈등을 느낀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없나봐. 쇼핑하러 갔나봐. 내 생각엔 밖이 어두워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입구와 냉장고에서 소음이 들린다. 내 방에서 나오다 부엌에 있는 그녀를 본다.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간다. 오늘 저녁은 유쾌하게 물어봤는데 실수였나 봐요. 엄마가 돌아서면 무섭게 보이잖아요. 응,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 아빠는 곧 오실 텐데 요리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그녀 아빠가 집에 오면 라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안녕 아빠 목소리가 들려. 엄마는 당황해서 손에서 라면을 얼른 빼앗아요. 아빠는 부엌에 들어가요. 이제 아빠의 친절한 얼굴을 보니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걸까? 눈물이 날 뻔했어. 돌아온 걸 환영해. 방금 왔어. 쇼핑하고 저녁은 금방 준비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얼굴이 부드러워지네. 아직도 화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생각에 나중에는 기분이 좋아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아빠랑 어쩌면 엄마는 기분이 좀 나빴나 보다. 몸 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 혼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다음 날부터 잠이 든다. 최선을 다해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한다. 아침 식사 설거지를 접는다. 빨래는 치우고 방 청소도 하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분명 엄마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엄마는 아직 칭찬도 안 했는데 아빠가 계시면 덜 화를 낸다.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기뻤어요. 한밤중에 신음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유령이 아닐까 싶어 이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신음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어요. 갑자기 무서워서 떨었다. 구급차가 근처에 멈췄다는 소리가 들리고 집 바로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구인지 궁금해 침대에서 일어나 아빠가 실려가는 걸 봤다. 아빠가 달려가며 소리쳤다. 아빠는 창백해 보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눈물이 나고 구급대원에게 달라붙어 아빠를 구해주세요. 구급대원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애원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엄마와 저는 구급차를 따라 아빠가 이송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다릴 수 있었다. 아빠를 잃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옆엄마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전혀 걱정하지 않은 듯 누군가가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혼자 울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우리 엄마에게 오더니 의사가 뭔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 건 아빠가 아프셔서 입원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아빠가 질병과 싸워야 하는데 올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잠시 집에 엄마와 나는 아빠 병원 준비를 마치고 일단 집에 갔다. 엄마는 또 병원에 갔다. 집에 혼자 남겨졌다. 잠도 못 자고 침대에 누웠더니 어느새 새벽 학교라 밖이 밝아가느라고 학교에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이불 속에만 있었어. 학교 안 가? 엄마는 정오에 나를 눈치채셨는데 학교 결석했다고 혼내시지는 않았지만 바쁘신 것 같아서 학교로 가셨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이 친절하게 말해준 걸 알고 싶어서 엄마는 아빠와 함께 병원에 없었나 봐요. 아빠도 만나고 싶었어요. 다음날 쉬는 날 엄마한테 숙제하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 집에 나 혼자라서 안부 전해줬어. 메디슨 뭐해? 아빠가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울려서 아빠 괜찮으세요? 이제 보고 싶어요. 내 울음소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해서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 나도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응응 물어볼게 알았어. 아 거기 있니 어디 계시나 했는데 집에 없는 줄 알았어. 아빠 병원 엄마는 안 계세요. 병원에 계시지 않나요? 아빠는 뭔가 깨달은 듯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아 맞다. 방금 나가서 곧 돌아올 거야. 메디슨 밥 먹었어. 응 엄마가 밥 좀 사왔어. 국수 따위는 내가 잠시 침묵했다고 말한 후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화제를 바꾸기 전에 그 사람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왔다고 아빠가 나한테 건네달라고 했어. 방금 돌아온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아빠와 이야기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담배 냄새를 발견하고 다음날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 엄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도 응했다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데려가셨는데 차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를 보고 웃으셨다. 메디슨 내가 왔어요.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안아줬어요. 또 울고 싶었지만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엄마는 이제 갈 시간이라고 하시고 마지못해 방을 나갔고 뒤를 돌아보니 그분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 찾아오세요라고 말했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어느새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메디슨 아닌가요? 뒤돌아보니 내 뒤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혼란스러웠고 그 사람은 내 옆에 앉았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난 내 이모 메디슨 내 아빠의 여동생이 그녀를 보고 있는 걸 봤어. 아빠와 닮았다는 걸 봤어. 이모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아빠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 이모 응 이모 그렇지 않니? 내 아빠처럼 웃었고 아빠처럼 웃더니 갑자기 날 안아줘서 울어도 괜찮아 넌 강해졌어. 메디슨 그 말이 나를 더 울려서 벌써 울고 있었나 봐. 아빠를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같아서 잠시 후 또 이모님이 달래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방에 들어섰더니 엄마가 눈물 흘리는 내 얼굴을 보고 차갑게 말했지. 내가 울었다는 게 참 부끄러운 표정이구나. 엄마 말이 아프지 않니 슬프지 않니 슬퍼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가셨다고 슬퍼해도 소용없어요. 엄마의 차가운 말에 떨렸어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미워하는 건가 싶었어요. 얼어붙은 이모가 오셨어요. 오, 오랜만이야 웃으면서 말하더니 엄마 표정이 바뀌었어. 오, 오랜만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메디슨 저기로 가자. 이모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방에서 데리고 나간 게 분명해. 엄마는 주변이 불편해서 아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모와 함께 있었어. 메디슨 장례식이 끝나고 잠시 갈 시간이야.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셨어. 이모가 내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얼굴을 작별하려고 손을 뗀다. 좀 슬픈 표정. 메디슨 또 보자. 응 마지못해 엄마랑 떠나는 중 낯선 차가 세워져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 남자 분명 엄마 지인이 운전 중이었는데 차문을 열어줘서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과 함께 차에 타는 걸 거부해서 그만 돌린 엄마 말투는 이전에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달랐고 나는 마지못해 차에 탔다. 차는 우리 집과 반대 방향으로 몰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는 차 안에서 살짝 겁을 먹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는 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나가라고 했다. 거기 큰 건물이 있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 엄마 우리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귀찮으니 가세요. 내가 있던 곳으로 가더니 내 옆에 차가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고 운전석에 이모가 있었다. 메디슨이 올 줄은 몰랐다. 이모를 보고 안도하며 빨리 차에 탔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조용히 울었다. 오늘 몇 번이나 올 거야. 불쌍한 것. 이모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온 것 같아. 집인 줄 알았는데 어서 오라고 남자 목소리가 인사했다. 본능적으로 이모 뒤에 숨어 웃으면서 괜찮다고 초조하게 그 남자를 쳐다보며 서 웃어주는 젊은 남자가 미안 겁먹게 해서 미안 이 여자 남편이구나. 내 생각엔 그 남자가 뻗은 방식으로 너희 삼촌인가봐. 친절한 얼굴에 위로받는 악수하자. 그는 다시 웃었다. 배고픈가봐. 저녁 준비됐어. 엄마가 유쾌한 대화를 듣는 것처럼 많이 먹어야 짜증나지 않을 수 없었어. 웃으면서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부끄러워서 둘 다 웃음이 터져서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메디슨, 우리 아이가 되는 건 어때? 우유를 마시려고 했는데 이 말에 목이 막혔다. 아 미안 갑작스러웠지. 그렇지 않았나? 삼촌이 내 등을 토닥여줬다. 이모가 웃었다. 우리 아이가 되자. 그런 엄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엄마를 미워한 게 아닌데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빠가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솔직히 다시 돌아가기가 무서웠어요. 사실 우리는 당신 아버지와 연락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듣고 놀랐어요. 이모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와
함께 있던 사람은 그녀의 불륜 파트너였고 아빠는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걱정했어요. 나 아빠가 병이 심하셨고 얼마 안 가셨을지도 몰라서 돌아가신 뒤에 나를 잘 부탁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꼭 보고 싶었어. 너희 아빠가 널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 내 머리를 쓰다듬는 이모의 따뜻한 손길에 속으로 아빠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아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아빠, 아빠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어요. 저도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이모와 삼촌 모두 기뻐하셨고 서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같이 지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모와 삼촌을 도와서 아침 저녁 식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청소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까지였습니다. 초등학생처럼 놀라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숙제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메디슨은 항상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느냐 저녁 식사 중에 이모가 물었더니 옆에 앉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초등학생으로서 힘들었지 도와주는 게 정상인데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일한 건 아닐까 걱정이 돼. 어쩌면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엄마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한 건지도 모르지. 내가 침묵하기 전에는 그 모든 노력이 결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는 있지만 당신이 우리 친구 학교와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이모의 말이 나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만에 그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무슨 일인지 학교 교직원실로 불려갔다. 엄마가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본편 안 받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 메디슨 빨리 전화 받아.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외침이었어. 너 어디야? 내가 널 두고 온 시설에 없어. 목소리도 못 내고 묵묵부답 잘 듣고 있니? 신경 쓰지 말고 데리러 갈게. 그럼 용돈 좀 받을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이 말을 들으니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사랑 칭찬을 원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배반한다는 생각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후회가 컸습니다. 이제 이모와 삼촌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해질 수 있어요. 엄마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착각인 것 같다고 말했지. 안녕 잠깐만. 혼자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너 아니냐고 물었어. 낯선 사람인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의심스러운 전화로 처리되어 학교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올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학교 공중전화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가 바로 오겠다고 했고 곧 도착해서 선생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집에 가서 아동복지실에 연락했어요. 엄마는 분명 데리러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처리하고 마지못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엄마는 다시는 학교에 들이닥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학교 끝나기 전에 이모님이나 삼촌이 데리러 오셨어요. 미안한데 이모님, 삼촌님이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덕분에 살고 있어요. 해피데이즈 학교 선생님들 도저를 챙겨주시고 주변에 아군이 많아서 다행인데 어느 날 조금 있다가 요즘 집에 전화가 왔어요. 이모, 삼촌 댁에 계속 전화를 받느라 여느 때처럼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은 목소리는 하나였어요. 오 메디슨 듣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거기 있었구나. 엄마인 줄 알고 얼어붙었어. 엄마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엄마에게 빨리 오라고 말했어야 했어. 여기 상황이 힘들어. 그녀는 내 침묵에 일방적으로 말했어. 그녀에 따르면 그녀 외에도 상대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 나와 함께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녀는 외도 상대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가능하다면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살아남지 못해서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학교에도 전화했을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자 그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 전화 소리 지르고 놀라서 뒤돌아보니 이모가 웃으면서 서 있었는데 다음 순간 말을 하면 무서운 한 대답으로 변해가는 엄마. 엄마 뭐라 소리치지 않아도 들려요.
전화로 들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긴장했어요. 딸에게 돈만 벌러 돌아오라고 말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나요? 말도 안 돼요. 메디슨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메디슨은 내 딸이에요. 그 사람을 돌려주세요. 당신 딸을 시설 앞에 내버려둔 게 그거였나요? 그렇게. 키가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경찰의 딸이 납치됐다고 전할게요. 당신이 메디슨에게 실제로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실제로 말해주세요. 경찰이 더 빨리 해결해줄지도 몰라. 이모와 엄마의 말다툼을 들으니 뭐라고 했나.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좀 우울했다가 어느 순간 돌아온 삼촌이 뒤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에게 맡겨라.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내 손을 잡고 또 뜨거운 우유를 만들었다고 해야지. 메디슨은 뜨거운 우유를 좋아하잖아. 꽤 많이 마시잖아. 그래, 처음 먹어볼 때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들으니 좋아. 삼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후 이모가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거실로 돌아오더니 어색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 얼굴은 무슨 일이냐, 걱정하지 말라고 머리를 다듬으면서 나랑 안 어울린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돕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돕기 위해 메디슨 엄마가 정말 곤경에 처해 있어요. 전에 말했듯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겐 엄마가 없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아이였죠. 엄마가 키웠던 거 아닌가요? 아빠와 저와 함께 보낸 행복한 날들을 잊으셨나요? 아빠 얘기에 놀라고 짜증나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 즐거웠는데 착한 건 아빠뿐이었어. 엄마가 날 버렸어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어. 그때부터 기분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 그 사람 말대로 돌아가서 너야 내 아이라도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널 거기 두고 갔지. 넌 애들이 귀찮다고 시설에 가라고 웃으면서 말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고 억지로 말했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버림받았으니 엄마가 없지. 엄마가 있으면. 에비게일 아빠는 티모시고 돌아가신 아빠는 세뇌됐나.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와. 나도 모르게 엄마랑 말다툼하다가 울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많이 참았던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져서 적어도 너가 사는 집에는 살게 해주세요. 이대로면 밥도 못 먹게. 더 아니. 사람들 귀찮게 하지만 나는 갑자기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돌아섰을 때 이모와 삼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모는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삼촌은 거의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는 엄마와 통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삼촌에 따르면 이상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내 말 듣고 아빠라고 불러서 기쁘다. 아빠도 나한테 한 말인데 기분 좋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기분이 좋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없었다. 엄마는 한동안은 이모, 삼촌 덕분에 같이 살게 됐고 휴대폰도 사줬고 첫 휴대폰을 갖게 되어 너무 신났고 어느 날보다 휴대폰을 즐기는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사건 이후로 집 전화가 이상하게 울려서 학교에서 이모나 삼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나한테 휴대폰을 줬는데 누구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왔고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반대로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잘못된 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끊어. 엄마 내 목소리 잊어버렸구나. 이거 듣고 잘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인데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인지 못하겠구나. 벌써 6학년이구나. 다른 사람은 없구나. 지금 여기. 그 말에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아빠가 생각나네요. 슬프게 하기보다는 그가 나에게 남겨준 좋은 추억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와서 엄마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병원비는 쌓여가고 있어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에비게일에게 부탁해도 돼요? 내가 뭐라도 말해줄래? 왜 낯선 사람이 널 돌봐줘야 해? 내가 병원비 지불을 거부하고 에비게일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뻔뻔하게 굴지 마. 너의 바지에 너무 크게 굴지 마. 그녀는 너무 활기차게 들렸어. 아픈 사람이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가 아팠을 때처럼 나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하든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식었습니다. 뭐든지 안타깝기만 했어. 난 커서도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차갑게 대답할 수 있어서 놀랐어. 휴대전화도 주고 집 전화도 거의 안 쓰니까 아마 연결이 끊길 것 같아. 그럼 이건 정말 작별 인사야. 이 엄마 당황해서 그런 말은 하지 마 제발. 그러면 불가능해.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줘. 진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연락할게. 엄마가 조금 희망적인 내 말을 착각한 것 같아.
엄마의 희망적인 목소리에 한숨이 나왔다. 병원 이름을 묻고 전화를 끊더니 바로 이모에게 연락했다. 대화 내용을 말했더니 걱정했는데 칭찬을 해줬다. 내가 요청했을 때 잘 처리해줘서 그녀는 동의했고 내가 엄마에게 며칠 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빨리 연락했습니다. 집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삼촌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확실히 엄마였고 이모는 결국 엄마와 싸워서 나와 이모에게 계속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거절했다. 전화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남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왜 그에게 전화를 했는지 친오빠가 나타났다고 당황한 소리를 냈다. 내가 연락하라고 한 사람은 이모의 남동생이었다.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 엄마 그녀의 오빠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매우 완고하고 충성심과 정서가 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므로 그녀의 분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오빠는 분노한 듯 보였고 즉시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남매 상봉은 화를 우리에게 쏟은 듯한 참사였다. 엄마와 싸우던 이모는 유난히 이 일만은 내가 처리하자고 하는 삼촌으로 바뀌었다. 평소에는 매우 친절해서 과연 그 사람일까 궁금했다. 엄마는 감당할 수 있는데 표정이 굳어지자마자 화나면 나보다 더 무섭다. 이모가 나한테 속삭였어. 야,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만둬. 내가 말해줄게. 내가 사과하게 해줄게. 메디슨 앞에서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 준비를 해라. 삼촌이 소리를 지르더니 엄마가 전화를 끄는 것 같다. 통화가 끝난 후 전화를 끄는 삼촌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무섭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 후 엄마는 강제로 오빠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 병은 빨리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곧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농장에 살면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그녀는 처음에는 농장일을 반대했지만 오빠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고 더 이상 명품을 살 여유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주는 중고 옷을 입어야 했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어 이모, 삼촌의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웃었고 놀랍게도 내년에 남동생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언니 가족을 진심으로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온 이후로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골절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슬슬 화환 준비할게. 우리 아저씨 말에 말문이 막혀. 낸시는 걱정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내려다보며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라고 비웃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화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앉아서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농담이 되기에는 너무 심했다. 전혀 웃기지 않는다. 자기 부모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 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서운할 것 같아 의식을 잃었던 나의 엠바바라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안나의 바바라. 나는 깨어났다. NY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의식을 잃었던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불과 3일 후 바바라는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은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나무의 새싹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린다입니다. 저는 올해 58세이고 남편과 동갑인 데이비드입니다. 결혼 후 큰 싸움이나 고민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고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었지만 둘 다 50세가 되자 마음속으로 걱정을 그만두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함께 보내다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외식 체인을 운영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아 본사로 옮겨 지금은 여러 매장을 맡고 있는 주부로서 바쁜 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편은 항상 검소하고 집에 오면 정말 쉴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말마다 항상 거실 창가에 꽃을 꽂아두는 일을 함으로써 데이비드가 꽃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절에 맞는 꽃을 꽃병에 꽂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내 유일한 취미 특이한 꽃이지 은방울꽃이 아닌가? 데이비드는 식탁 위에 밀가루를 가리키며 아침 식빵에 손도 대지 않고 한 손에 블랙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에게 말했다. 신문을 다른 쪽의 꽃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단 하나의 꽃을 위해 만든 작은 꽃병에 담긴 헌병이다. 가느다란 줄기 끝에 은은한 흰 꽃이 아래로 피어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데이비드가 백합으로 착각한 흰 꽃.
계곡은 우리 텃밭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귀여운 꽃이에요. 올해도 텃밭 화단에 피어났어요. 너무 귀여워서 몇 개 장식했는데 물을 안 먹어서 빨리 시들어버릴지도 몰라요. 글쎄요. 정말 아름답군요. 데비드는 테이블 위에 신문을 접고 다시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바라는 최근에 잘 지냈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락하고 계시나요? 휴일 동안 방문하지 않으시겠어요? 올해는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서로의 부모님을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데이비드가 새로운 식당 오픈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오랜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신문을 접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며 일어섰다. 그것이 그에게 점심을 건네라는 신호였다. 오늘은 일찍 집에 올 수 있겠니? 잘 모르겠어. 아니야. 오늘은 일찍 집에 갈 거야. 데이비드가 오늘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말했다. 데이비드가 집을 떠난 후 결혼 기념일이었어. 오늘 계획했던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더 강해져서 정오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어. 어젯밤에 저녁 식사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는데 유선 전화로 전화벨이 울렸어. 거의 벨이 울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지만 친척이나 바바라의 전화는 주로 이 전화를 통해 왔기 때문에 유선 전화가 울리면 종종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고 나는 조금 초조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바바라는 평소 말투로 인사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데이비드는 거기 없어요. 평일이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돌아오면 그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바라는 최근 집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구급차를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골절 상태로 인해 쇼핑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잘 챙겨왔는데 이 나이가 되니 작은 일도 힘들어졌어요. 괜찮은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주부인데 시간이 좀 있어요. 당신은 뭐예요? 나도 주부였기 때문에 안다. 남편은 평범한 집안일보다 더 많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기대한다. 데이빗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로 웃었다. 데이빗은 매우 친절하고 나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바워브러가 그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유난히 일찍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저녁을 즐겼으며 값비싼 맥주를 약간 마시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에 가져온 케이크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에 치즈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그의 직장 반대 방향에 있었고 그가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를 선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근처에 있는 접시 중 하나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데이비드에게 바워브러의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데이비드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씻은 접시를 수건으로 닦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워브러가 그녀를 골절시켰습니다. 집에 있는 다리. 그녀는 병원에 데려가서 쇼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2주에 한 번씩 차로 2주에 한 번씩. 그녀는 정말 주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돌봐야 합니다. 엄마의 삶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고 대신 잘 돌봐달라고 했다.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웃더니 즉시 진지해졌고 펠은 사라졌고 항상 바바라의 생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다소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서 그의 몸을 긁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중얼거렸다. 아, 나야 데이빗 누나. 아, 맞다. 데이빗은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에서 나와 고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낸시는 데이빗보다 한 살 많고 영국 회사에서 홍보부서로 일하고 있다. 신의 솔직히 가족 모임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낸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바라가 그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빗은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엄마가 신경 안 쓴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도움도 안 돼요. 홈헬퍼를 주선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과 얘기할게요. 데이비드가 신속하게 행동했고 다음 주에는 홈헬퍼가 됐습니다. 바워브러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워브러가 불평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데이비드의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몇 년 동안 나는 아침에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 매년 이맘때쯤 우리 정원에 피던 눈방울은 없었고 이 굵은 식물에 녹색 줄기가 자라는 동안 그들은 그 특징적인 흰색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품을 하면서 약간 실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품 중에 울리는 전화에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다가 기침이 나왔다. 전화를 건 사람이 대학병원 접수원이라고 밝히자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도 않고 바로 갈게 빨리 알아냈다. 바바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잡고 데이비드에게 바바라 병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운전대에서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빨간불은 괜찮을 거야. 왠지 그럴 텐데 아까 화단에서 보았던 눈방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줄기는 푸르렀지만 새싹은 한 송이도 없어서 더 닮아 보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잡초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데비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근처 상점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달려갔을 때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데비드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데비드를 밖에 두고 나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 바어브러의 병실로 들어갔다. 바어브러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이제 그녀의 가는 팔은 하얀 백지 아래에서 훨씬 더 가늘어진 팔이 튀어나왔고 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의사와 논의했다. 다음으로 그녀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녀를 매일 돌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데비드의 직업은 그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병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바어브러를 부지런히 돌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장을 부드럽게 바꾸었고 의식을 잃은 그녀의 등을 매 시간 닦아준다.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는 방에서 낸시를 발견했는데 낸시가 바바라를 만나러 왔어요. 낸시가 바바라를 만나러 와줘서 정말 기뻤어요. 낸시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바라를 만나러 와줬다는 사실이 그녀를 생각하며 행복해졌어요. 바바라가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나봐요. 낸시가 나를 힐끔 보다가 입 한쪽을 구부린 채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온 이후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렇군요. 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골절 전부터 약해졌으니 이제 슬슬 화환 준비할게. 나에 대한 관심도 없이 보모의 말에 말문이 막힌 낸시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내려다보며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조롱하며 웃다가 가면서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화가 나지도 않았다. 앉아서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농담이 되기엔 너무 심했다. 전혀 웃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자기 부모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의식을 잃었던 바바라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서 내 딸이 그런 말을 하면 서운할 것 같아 안마이 바바라 때문에 잠에서 깼다. 바로 거기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의식을 잃었던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명료함으로 나에게 말했고 불과 3일 후 바바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은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나무의 새싹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이 곧 필 것입니다. 나는 바바라에게 말했고 그녀는 매주 미소를 지으며 나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그녀가 말한 모든 것 나는 바어브러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녀가 그렇게 빨리 죽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치의가 바어브러의 시신을 집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동안 데비드는 의사의 정보에 따라 즉시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낸시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순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데이비드의 어깨를 쿡 찔렀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말이지. 이제 때가 됐다고 했잖아. 낸시는 이제 충분해 아이야. 넌 상속을 위해 엄마를 돌보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귀찮지 않니?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데이비드는 즉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낸시는 이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다시 웃으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장례식 끝나면 얘기하자고 했고 나는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이 답답해서 가슴이 조이는 느낌. 장례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지만 나와 데이비드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대부분의 장례식 준비는 우리가 했다. 우리 장례식장에 연락해 일정을 자세히 논의했고 예배를 드린 바바라는 데이비드에게 작은
장례식을 선호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했습니다. 낸시는 우리를 장례식장 흡연실로 불러 캔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을 팔고 엄마의 저축과 기타 자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른쪽 낸시는 담배불이 붙은 끝부분을 데이비드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도 나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흡연 구역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위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낸시와 함께 우리는 지금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장례식 직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족의 주택 가치를 평가한 다음 데이비드가 나에게 절반을 지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중 유모의 얼굴에 커피캔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데이비드 낸시는 다소 놀란 나를 바라보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우고 다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실제로 바바라는 유언장이 있다고 말했지만 유언장은 없었다. 그날 당신이 의식을 잃은 바바라에게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바라는 건강할 때 유언장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바브라는 정지해 있는 곳에 급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유언장의 일반적인 내용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메모. 실제 유언장은 이미 공증인에게 맡겨 보여 주지 못했지만 적어둔 내용은 잘 기억난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급하게 쓴 쪽지가 담긴 봉투를 바바라가 나에게 건넸을 때 그녀의 표정은 미련을 다 해결한 듯 고요했다. 낸시는 담배를 입술에 물고 과연 표정이 점점 굳어질까라고 적힌 내용을 읽었고 시선이 그곳에서 나에게로 옮겨지자 그녀는 말했다. 담배를 비우고 낸시가 가까이 다가가자 담배 냄새가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찡그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엄마의 유산이 모두 너희에게 간다는 뜻이다. 농담하지 마라. 나는 상사와 함께 낸시를 노려보았다. 바바라가 나에게 이 유언장을 건넸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감사했고 전에 본 적이 없는 슬픈 표정으로 간청했습니다. 나는 바바라의 애원하는 얼굴을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하나지만 바바라가 남긴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반드시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하더군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넘겨주세요. 이 문서가 뭐죠? 약속어음이에요. 낸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턱에 손을 얹은 게 뭐죠? 그녀는 숙고하는 것 같았지만 낸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약속어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바라가 천성적으로 꼼꼼한지 아니면 그냥 이 약속어음을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딸 낸시에게 빌려준 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날짜, 빌려준 금액, 이유가 나열된 부채, 기록 노트의 절반 정도를 채웠습니다. 내가 어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낸시가 나에게 얼굴을 붉히며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항상 내가 사귄 사람들을 비난했다. 항상 뭔가린다. 다 얼마가 나오나 최소한 8만 달러는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법정 이자율이 적용될 이자율에 대해 언급했는데 약속어음의 실제 금액은 약 22만 5천 달러였지만 상환 기한이 오래 지났고 낸시는 쉽게 거짓말을 했고 법적인 지식이 있는 낸시는 이 이야기가 아직 합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낸시가 야만인이 축적한 저축을 가져가도록 할 수 없었거나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집은 변호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낸시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바오브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낸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에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담배 한 대 더 불을 붙일지 고민하고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멍하니 담배를 돌리며 나는 바바라가 상속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채 문제를 미뤄두겠다고 나에게 말한 것을 낸시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바라가 저축한 대부분은 장례식과 판매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면 가정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상속비 상환은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삶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낸시 데이비드를 자극하고 싶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긴장된 표정으로 낸시와 나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화장터 직원이 와서 우리는 바바라의 시신이 화장실에 안치되는 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나에게도 깊은 슬픔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훨씬 더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제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화장터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평화로움. 데이비드는 신선한 야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낸시가 어색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뜻대로 가겠다고 말할 때까지 조용히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대출 부분은 아끼세요. 가족용 주택을 팔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녀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흡연 구역으로 돌아갔다고 말한 후 대출금을 갚을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유모가 물러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사표를 냈다. 낸시가 바바라로부터 물려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시내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이트클럽 방문과 명품 쇼핑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